AI 시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더욱 중요한 시기이니까 반도체 산업에 원픽을 정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건 맞다.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생명 연장의 꿈의 알약이 하나만 나온다면 로봇 시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 우주항공 시대가 열렸다. 열렸고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의 K 산업들이 올해 좀 더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자, 이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함께하는 2월의 시간인데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오늘 지금 촬영 시간은 저녁 8시 반 정도인데 자, 오늘 장 마감 어떻게 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 한국 증시, 뭐 미국 나스닥, S&P 지금 현재 딱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강한 상태이죠.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금 장은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역사적 신고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거의 5,3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일본도 뭐 이번에 뭐 저 정치적 안정, 뭐 안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맞물리면서 일본 증시도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는 3.89 오늘은 2.28,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일본도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한 14% 정도 꽤 큰 상승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은 어떠냐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또는 일본보다는 훨씬 강하지 않은 위치예요. 강하지 않은 위치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도 역시 신고가의 위치에 있죠. 역사적 5만을 돌파하면서 네. 신고가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연간 상승률로는 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이 속도감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다우 지수 1월 1일부터 4월, 2월 중순까지 거의 12개월 중에 뭐 8분의 1이라고 할까요? 4%면 큰 거 아니에요? 4%면은 8분의 1이니까 거의 1년 연간 상승률로 치면 거의 뭐 30% 상승인 거예요. 요 1년 반 동안 4% 오른 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연간 상승률이 지금 13%가 넘었고요. 우리나라 연간 상승률도 지금 거의 뭐 2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오히려 연간 상승률이 딱 보합이에요. 지금 숫자 보시면 종가가 0.01이거든요. 1월 1일 어제 작년 12월 30일과 어제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증시가 딱 똑같은 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증시상으로 좋긴 좋다. 다우도 뭐 역사적 신고가고 심지어 일본은 역사적 신고가고 그리고 가장 비교되는 또 대만을 한번 보면 대만 가건 지수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 14%. 일본하고 비슷하죠, 지금. 일본 14%, 대만 14%. 그리고 대만도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딱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상승의 속도가 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상승의 속도를 보면 올해 들어서 2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다우가 4% 오른 게 하나도 안 오른 것 같아. 왜? 우리나라는 1년 반 동안 25%. 이 속도감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정도면 뭐 한 8분의 1 정도잖아요. 8일은 8, 8호 40이니까 12개월 중에 1년 반개월은 8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다우를 이 속도, 4%의 속도로 끝까지 가면 한 30%로 오는 연간 30% 오르는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25%면 이걸 8배로 하면 8, 26, 8, 5, 40. 2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즘에 10,000포인트 얘기 나오잖아요. 네. 10,000포인트라고 해봐야 지금 5,000원에서 2배 가면 많이거든요. 그러니까 8,000, 7,500 이런 정도의 목표 지수가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이런 속도감의 차이. 그러니까 예전에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시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코스피 연간인데요. 가장 속도가 없었던.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지수 ETF만 갖고 있으면 돈 버는데. 그게 요즘은 맞죠. 왜? 작년에 코스피가 75% 올랐으니까 만약에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면 지수의 2배의 상승으로 나뉘
나니까 작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수가 좋대 그러면서 레버리지 1월 1일에 샀으면 정확히 150% 오른 거죠. 1억이 2억 5천이 된 겁니다. 근데 올해까지 갖고 있었다면 1억이 3억 넘어갔죠. 1억이 3억 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하지 않고 그냥 ETF만 갖고 있으면 지수 ETF. 자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그래요. 그냥 뭐 굳이 공부를 해 ETF 사면 되지. 자 그런데 매번 그러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때 박근혜 전 정부 때 한 6년간 7년간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있다면 우리나라는 박스피 6년 있었거든요. 박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시죠. 2021년부터 2016년까지 요 6년의 박스피를 보면 2000을 중심으로 10%도 못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2011년 2000포인트에서 나는 지수 ETF 사서 그냥 지수 상승분만 먹을래. 6년 동안 10원도 못 버는 거예요. 10원도. 시기마다 다른 시기인데 지금은 지수가 너무나 빠르게 오르는 특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히 빠른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조정과 반등 이런 게 좀 엇갈려 있었잖아요. 지금의 이제 5천이 깨졌다가 잠시 깨졌다가 지금 다시 5,300에 왔는데 그럼 앞으로 증시 지금 코스닥 특히 이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라 지금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 질문하신 거죠. 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좀 차트를 눈여겨보면서 약간 저는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숨은 그림 찾기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어디랑 어디가 비슷한지 그런 구간이 또 반복이 되는지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요 2월의 조정과 좀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1월의 조정이었는데요. 먼저 월봉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에 7%가 오르고 10월에 20%가 올랐어요. 그런데 딱 11월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하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거의 한 10% 정도. 보시면 고가가 플러스 2.99, 저가가 마이너스 6.6이니까 합치면 9.5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 조정을 11월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에 7%가 올랐죠. 지난달에 23%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달 연속 오르면서 7%, 20%에서 한 30% 가깝게 오르면 어찌 보면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또 대기 매수세들도 아예 좀 떨어지면 사야지. 갖고 있는 사람은 30% 남았을 때 팔아야지. 대기 매수들은 좀 떨어지면 사야지. 요런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좀 조정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2월을 보세요. 2월을 보시면 플러스 2.92, 마이너스 6.2 합하면 몇이에요? 딱 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월엔 조정이 있을 거야. 11월 같은. 근데 이제 11월 같은 이런 조정,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일 걸지, 아니면 이미 조정이 끝난 건지. 왜냐면은 요 상하 진폭, 여기 아랫단이 지금 5천을 깬 상태란 말이죠. 윗단은 5,300 정도니까 5,300과 4,950 정도가 한 8, 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조정이 끝났나? 아니면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기간 조정은 없었으니까 적어도 지난 11월처럼 설날도 끼어 있으니까 적어도 한 2월 또는 한 3월 초중순까지는 요 박스 5,000과 5,300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5,000을 깨는 한 4,900과 5,500이 단계 이제 점령해야 될 지수대니까 5,500까지는 지금 못 간다라는, 왜냐면 가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가의 개념으로 썼을 때 신고가를 지금 못 치고 5,370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5,370과 한 4,950을 한두 달 기간 조정을 할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지금 5,500, 6,000 가기도 바쁜데 하면서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요? 수급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수급을 보통 어떤 의미 있는 지수대로 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10월 달에도 제가 사실은 제 자랑을 검증도 안 되는, 근데 검증이 사실 제 유튜브에선 되긴 하는데 저는 11월 조정서를 이야기했던 아까 그런 근거, 두 달에 30%면 쉬어야지. 근데 그거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뭐 하나 더 있었냐면 4천이 요 정도부터 올라왔었는데요. 4천이 넘어가면서부터 3,900, 4,000 요 정도부터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이 쫙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었고, 요 조정의 마지막 요 다시 4,200을 돌파하면서 4,500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디부터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가 중에서도 정말 중요했던 5,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장중에라도 찍었던, 첫 번째 찍었던 게 1월 22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는 5,00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빠져나간 걸 알 수 있죠. 5,0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들은 얼마를 팔았냐면 17조를 팔았어요. 17조. 17조를 팔았고, 기관들은 뭐, 그렇게 많이 매수가담하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네. 왜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이 포지션 싸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천 이상에서 외국인들은 팔았고, 개인들은 샀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코스피 200에서도 이건 계약인데, 25,000 계약을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 매매 동향을 보실 때 코스피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 둘 다 팔았죠. 그리고 주식 선물을 보세요. 주식 선물도 이렇게 많은 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은 5,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렇게 뭐 큰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건가. 지금 오늘까지 보기에는 뭐 오늘 이후로 외국인들은 뭐 맨날 매수하면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사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네, 오늘은 했지만 누적적으로 5,000포인트 이상에서 오늘까지 움직임은 확연하게 외국인들은 팔았고 개인들은 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조금만 기간을 좁혀서 2월 달만 한번 네. 볼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가담은 별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코스닥에서 매수가담을 엄청 했죠. 네. 이게 이제 약간 정책 기대감 같은 거예요. 아. 사실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정책 기대감을 훨씬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던 기관들은 정부 정책을 좀 약간 따라야 하는 위치에 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1월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어떤 시점이라 그랬죠? 저희가 지금 5,000포인트 위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기억 잘 해보세요. 5,000포인트 돌파하고 있어 며칠 있다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거래소 5천 목표 달성했고 코스닥 3천 얘기가 정부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 순매수 또는 외국인들이 거래소 순매도 같은 게 정확히 5천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조직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최근 5일 정도 볼까요? 아니면 뭘 볼까요? 2월 달만 2월부터, 2월 1일부터. 자, 2월 1일부터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2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사실은 더 강한 거죠.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2조를 팔았는데 개인과 기관이 막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처음 거래소 5천 돌파했을 때는 많이 사줬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외국인이 사는 게 좋냐 파는 게 좋냐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기자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제가 몇 개의 기사에서 그걸 봤거든요. 코로나 때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동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래소 코스피 5천을 시대를 열고 있다. 요즘 증시 예탁금이 110조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기사들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은 확률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외국인들이 순매수 참여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변동 말고요. 추세의 변동으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추세의 변동으로 개인들이 앞장을 서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갔던 건 사실 코로나 때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전에는 거의 백전백승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는 워낙 오래 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외국인들이 상승이 나오면 지수가 강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면 결국 약간 끝물이구나 이런 게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직전 코로나 때의 이제 이 동학개미 움직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건 외국인보다 개인이 코스피의 5,000포인트 이상대 또는 2월에서 훨씬 많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개인분들이 좀 마음이 돌아서서 차익 실현 욕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단이 굉장히 좀 더 제한될 위험이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런 거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지만 요렇게 차이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기법만 알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책에서의 글귀는 3M이 성공의 요소라고 알렉산더 엘더의 책에 나옵니다. 심리투자 기법에. 알렉산더 엘더는 정신과 의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글을 쓴 건데 3M이 뭐냐면 메서드, 머니, 마인드예요. 그러면은 메서드는 기법이고 머니는 자금 관리, 마인드가 심리 컨트롤인데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가 컨트롤해야 될, 통제해야 될 가장 큰 가져서는 안 될 심리 두 가지가 탐욕과 공포거든요.
탐욕과 공포. 자,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공감하는 게 주식을 그만둔 시점, 내가 왕년에 주식을 했었는데, 그때 IMF 뭐 300포인트 때 그만뒀어요.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다 망한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깨고 800일 때 그만뒀어요. 코로나 저점에서 뭐 1500에서 그만뒀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포가 생겼던 구간 중에서 뭐 이런 코로나 저점도 있고 한데 가장 최근에 저점은 언제였냐면 작년 4월이었거든요. 그러면 2,500에서 막 더 떨어지려고 막 하는 요 시점에는 아무도 5,000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오히려 야 이제 2,500도 깨고 뭐 전저점도 막 깨려고 가니까 2,000도 깨라는 게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월초 아마 작년 증권사 리포트 다 찾아보세요. 요 레벨을 보면 아마 요게 2,400, 500이 중심이었으니까 2,700에서 2,200 구간? 요 정도로 아마 레인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1년 레인지가, 범위가.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4,500까지 왔고, 올해 들어서 이제 5,000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 4월에 우리가 통제해야 될 심리가 누가 봐도 공포였다는 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5,300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공포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고요. 만약에 야 이건 10,000포인트가 저는 그게 좀 탐욕스러운 마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역대 어디 상황을 봐도 네. 공포스러운 상황과 탐욕스러운 상황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막연히 막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거는 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뭐 삼성전자가 너무 좋고 뭐 에이스캔스가 너무 좋아하고 10,000포인트 간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다. 그래서 10,000포인트를 간다. 뭐 8,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확신을 갖는 것보단 약간 떨어지면은 좀 불안한데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좀 정상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심리투자 기법의 저는 3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심리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공포라는 건 정말 떨어질 때 나오는 거고요. 탐욕은 올라갈 때 나오는 건데 거의 1년 동안 오르니까 주변의 모든 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7, 8점 간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한 이제 멤버십도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6개월 과정이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한 만큼 또 당연히 저희 멤버십에 계신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종목픽 세무사님이 가면 갈수록 잘 맞으셔가지고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이제 하루에 1,700원, 한 달에 한 5만원짜리 이제 기본 과정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과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주식 투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잖아요. 2,500에서 5,000 올 때보다 지금이 더 고난이도의 단계 아닌가요, 세무사님?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2,500에서 5,000은 2배가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수익 내기 쉬웠는데 5,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간다면 똑같은 속도지만 똑같은 속도로 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제는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지금이 작년보다 훨씬 더 지수는 좋아졌지만 그만큼 고난이도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멤버십을 또 준비했고요. 이 과정 슈퍼그램 이세무사님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시장의 흐름을 장악하는 리포트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6개 유망 종목 추천인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월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매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올리는 거죠. PDF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16종목을 뽑았구나. 공부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았냐면 16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10% 이상 오르면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거의 매일 했습니다. 방송 매일. 그만큼 이제 종목이 많이 적중해서 스팟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서 언급된 KNR 시스템 같은 경우 60%, 뭐 페스카로 45%, 리브스메드 37%, 뭐 비츠로 넥스트 55%, SOS를 30%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가정을 한 달에 한 5만 원 가정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세무사님과 내일부터 당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달에 이제 16개 종목이 아니라 매일 나는 한 개의 종목을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프리미엄 클래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클래스 같은 경우도 매일 저녁, 내일 장을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편입 편출 기준과 절차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일반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16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매일 한 종목씩이죠. 그래서 공부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그 다음 8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켰을 때 어떤 종목을 편출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공부,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운영 공부,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HV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43%, 현대오토앱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SB비테크 32%, 링크솔루션 70%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종윤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멤버십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 이종윤 세무사님의 기본과 프리미엄 클래스 지금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과 2월에 지금 이 증시 어쨌든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어떤 것들인 거죠? 일단은 뭐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야, 올해 거래소가 25% 올랐어. 네. 그럼 25%보다 더 많이 오른 애들이 지수를 이끈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38%. 말 다 했죠. 그냥 하나만 찍어보면 알아.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크고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지수는 25%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38%가 올랐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야, 뭐 때문에 지수가 올랐어? 삼성전자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34%. 역시 지수보다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요. 자, 그 다음 현대차는 62%가 올랐습니다. 현대차요. LG에너지솔루션은 5%밖에 못 올랐네요. 2차 전지는 아니겠죠, 주도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서만 딱 봐도 반도체와 자동차.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차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차 시대가 사실 지수 상승률이 가장 컸을 때예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차정 장세, 전차 장세가 연달아 나왔었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기관화 장세였는데요. 요즘에 장은 어쨌든 개인이 이끄는 장인데, 개인이 가장 좋아했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세 개만 좀 더 여쭤보고 올해 이제 상반기 유망 섹터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앞으로 더 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진짜 사실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여름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이 넘었으니까. 네. 뭐 1년 되는 시점에 1년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작년 여름까지도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한 6, 7, 8개월 시점에 3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에서 1000조가 된 거예요. 500조 미만에서 1000조가 된 거죠. 3배가 올랐으니까. 그럼 이 정도 상승이라면 사실은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다면, 뭐 급등주 차트예요. 이건 급등주 차트.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담스러운 건 지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니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거지, 개별주가 6개월에 3배 올랐다? 뭐 10배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무겁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2천억짜리가 1조가 됐는데, 뭐 2조가 될 수도 있고 3조가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야, 500조짜리가 지금 1000조까지 왔어. 1000조짜리가 그럼 또 2000조짜리까지 네. 가고. 그럼 이게 이제 이 시총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금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유지가 되려면 비슷한 속도와 비슷한 자금의 규모로서 사고팔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부는 정해져 있고.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장이 왜 강한 장이냐면 우리나라의 국부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 모두가 1억씩 해. 정해져 있잖아요. 모두가 1억씩 하는데 자꾸 예탁금을 더 늘려갖고 집 팔고 물론 요즘에 집 팔고 땅 팔고 진짜 온다고 하더만, 부동산 팔고. 그래서 예탁금이 늘어나는 건데, 부동산 머니 부부. 그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김 작가님은 집도 다 팔고 주식 하실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부자들이, 저는 세무사니까 많이 알잖아요. 네. 옮기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렇게 뭐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다 팔고 주식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 돈이 아닌 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돈이니까 그 돈으로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금에서 사고팔고는 끌어올리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한다면 지금 시총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순매수 규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약간은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좀 터져야 되는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그 주가 전망 상향하는 거, 목표 주가 상향 중에서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만 이제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적이 내년도에 더 많이 나온다. 지금 그 주가 실적에 비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모든 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가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2,500일 때는 지수의 움직임을 3,000과 2,000 사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증권사는. 네. 예를 들어 지금 지수가 5,000이니까 올라가면 8,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안 올릴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속도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5만 원일 때 15만 원이라는 거 좀 갖고 와보라고요. 없다고요. 5만 원일 때 15만 원이라는 건 미친놈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만 원이 됐어. 그럼 10만 원이면 뭐 한 13만 원 썼겠죠. 근데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벌써 돌파를 했네? 또 15만 원을 썼겠죠. 또 올라왔어? 근데 20만 원 써야 어떡할 거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의 그 목표가는 하나도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목표가보다 차트가 훨씬 중요하죠. 그럼 그건요.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실적에 비교하면 지금 주가 PR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거는 첫 번째 말했던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올리는 것만큼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주가는 실적을 머금고 올라가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목표가는 실적을 머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무조건 올라가요. 안 올리면 그 증권사에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 사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매도 사인을 낼 수 있나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예상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정도 주가 속도가 올라가니까 전망이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올라가는데라는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세요? 3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점 대비 3배 정도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엄청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서 3배가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지금 그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지수가 2200에서 5300까지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종목들 한번 제가 쳐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삼성전자는 2021년 초에 9만 원이어서 10만 원. 그럼 이제 5년 만에 2021년 초에서 2026년 초잖아요. 5년 만에 9만 원이 16만 원 왔으니까 아직 2배가 살짝 안 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초에 한 4만 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죠? 4만 원에서 120만 원이니까 30배가 넘게 올랐죠. 5년 동안 삼성전자는 2배가 못 올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0배가 훨씬 넘게 올랐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엄청나도 저쩌하다는 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펀드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의 비중대로 투자하는 펀드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오르면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시총대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산업의 애널리스트 분들뿐 아니라 그들은 가장 원하겠죠. 펀드를 운영하면 삼성전자 올라가야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니까. 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똑똑한 분들일걸요. 지망을 했을 때 그 가장 똑똑한 분들도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더 분석할 게 많고 좋을 테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전 국민이 또 삼성전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 좋은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고 있고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과연 결과는 5년 동안 2배도 안 오른 종목인데 그 종목을 이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 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솔직히.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주식을 30년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로 돈 번 거보다 다른 예를 들어 반도체 강소기업이나 뭐 다른 쪽 뭐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런 중소기업에서 저는 돈 번 거에 훨씬 많고 또는 대형주를 사더라도 그때그때 핫한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방산의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년 동안 30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5년 동안 30배 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0배를 벌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물려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물려 있다가 9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오고 15만 원 오니까 광분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뭐 공감을 하거나 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모든 종목이 저는 똑같은 n분의 1의 종목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중요해요. 제 영상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삼성전자는 n분의 1의 종목일 뿐이에요. 왜? 1조, 2조, 10조씩 운영하는 분들은 시장 비중, 지수 대비 시총 비중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시장 지수,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을 시총 비중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1조로 주식 투자 하시나요? 아닐 텐데. 뭐 1, 2억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억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좋은 종목 5개 고르면 돼요. 2천 종목 중에. 2천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한 종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그렇게 뭐 큰 관심을 그냥 2000분의 1의 관심 종목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막 실적이 엄청 좋다.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훨씬 많을 텐데.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수익률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이 훨씬 많을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꼭 안 좋다기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굳이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수백억을 투자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몇천 아니면 몇 억인데 더 수익률이 높은 곳을 좀 찾아보자.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요즘의 기사들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투자 고수, 삼성전자 10년 갖고 있어서 뭐 2.5배 수익이 났다. 근데 삼성전자 막 신고가 뚫었으니까 그게 뭐냐고. 투자 고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년 동안 30배 번 분이 투자 고수 아닌가요? SK하이닉스 뭐 얼마에 사서 얼마가 됐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장담하는데 그런 기사를 쓰고 그런 분석글이 나오고 하는 이유는 시총 1위, 2위이기 때문인데 큰 펀드를 운영하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시총 1위, 2위에 그렇게 큰 집중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올리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K하이닉스 상승률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작년에 훨씬 컸던 거 아시죠? 훨씬 컸습니다, 작년에 274% 올랐어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컸죠. 삼성전자는 작년에 120%. 120%랑 230%면 거의 2배 차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그런 목맬 바에 SK하이닉스 샀던 게 훨씬 좋았던 거고. 그리고 또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게 상승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SK하이닉스가 230%인가 그랬죠. 여기 있네요, 여기.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진짜 많이 오른 퍼센트예요. 47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꽤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이수페타시스도 아마 많이 매매를 했을 거예요. 심텍, APR도 있었죠, APR. SK스퀘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는 로봇주들이에요. 뭐 현대무벡스, 클로버, ABL 바이오는 바이오였고요. 올릭스, 퀴리언트 바이오였고요. D&D 파마텍도 바이오. 원익홀딩스 로보티즈는 로봇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막 삼성전자 기사 읽고 SK하이닉스 기사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가 대형주 하나 포트폴리오 넣어도 되지만 그 대형주 하나 넣는 건 내 포트 5개 중에 하나 또는 10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4개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봇 산업이 좋은지 제약바이오가 좋은지 아니면 화장품 산업이 좋은지 여러 산업 리포트도 읽으시고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 에너지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쓰면 되지 않나. 근데 거의 뭐 80%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이렇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럼 현대차 그렇게 했었냐? 굉장히 뜨거웠죠, 올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별로 못 올랐죠. 보시면 작년에 39%가 올랐어요. 이제 저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순환매의 움직임이 분명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못 오른 애들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 많이 오른 애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대기 매수세들이 거의 실종된 야, 저 가격엔 나는 못 사.
팔 사람들은 이제 이익 실현하려고 팔 사람들은 생겼는데 살 사람들이 나는 저 가격엔 못 사.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순환매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순환매에도 이름을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냥 아까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왜 오르는데 실적이 좋아서 그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유를 붙여야 돼. 그랬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너무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못 올랐죠. 그래서 그럼 올해부터는 현대차가 올라가야 되지 않아? 작년 12월부터 꿈틀댔고 꿈틀댄 거의 이유는 그동안 못 올라서 저평가도 되어 있고 거기에 성장 동력의 날개를 달았다. 그 성장 동력의 날개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다. 이런 걸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여서 현대차가 좀 선두에 서서 1월달 상승률로는 반도체보다도 더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못 오른 애들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자동차 업종이 확실히 반도체보다는 훨씬 못 올랐고, 또는 올해부터의 강한 모습으로 봐도 지수보다 지금 강한 애들 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강했죠. 근데 걔들보다 현대차가 더 강했죠. 그 얘기는 일단 작년에는 못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지수보다 훨씬 강한 업종, 그게 현대차니까 저는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도 한원 시스템이나 이런 좀 한국타이어나 이런 종목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는 못 올랐지만 요즘에 강화되고 있는 요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그룹주들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순환매의 관점에서 못 오른 업종에도 주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세무사님은 어느 섹터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유망 섹터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월초에 좀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이름 붙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을 쓸 만큼 뭐 어찌 보면 뭐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거 제가 그때 한번 화이트보드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 가치주와 성장주가 대척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래도 통념상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걸 가치주라고 하고 성장주는 좀 주가는 지만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성장주라고 한다면 저는 저평가된 회사보단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 산업을 매달 요번 한 달 동안 봤더니 이 산업은 잘 못 오르네. 이 산업은 새로 부각되네. 요렇게 8개를 꼽거든요. 그럼 8개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성장 산업을 꼽은 게 한 5년이 넘었는데요. 매달 꼽을 때 1번은 언제나 반도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그 두 종목에 쏟아붓지 말라는 뜻이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뭐 한 평균 한 1억을 해서 한 3개에서 5개를 산다면 저는 3종목 내지 5종목에 한 종목은 반도체가 언제나 끼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 1등이죠. 1등 공신이라는 것보다 시총 1등이에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반도체 소부장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는 늘 관심을 갖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를 더 넓게 봐서 글로벌까지 본다면 반도체가 진짜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 1위만 삼성전자가 아니고 미국 1위가 엔비디아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모두 AI를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에도 반도체가 중요했지만 AI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더욱 중요한 시기이니까 반도체 산업에 원픽을 정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건 맞다. 그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한미반도체일 수도 있고 또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업이익률 중에 뭐 리노공업이나 HPSP 이런 건 뭐 시총이 낮은 게 아니니까 뭐 시총이 막 5조씩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영업이익률 50%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마켓시어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 않냐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로 된다면 실적이 너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원픽을 정해서 내 포트에 넣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어딘가요? 제가 뭐 한 5년 이상
월간 리포트를 만들면서 1순위는 늘 반도체를 꼽았다면 2순위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약바이오를 꼽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성장주 라인에 제약바이오를 일단 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를 말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엔비디아를 우리가 보면서 또는 대만의 TSMC를 보면서 글로벌적으로도 뭐 각 나라의 1위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막 야 우리나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일라이 릴리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의 노보노디스크 이 두 개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생명 연장의 꿈의 알약이 하나만 나온다면 저는 세계 시총 1위가 바로 1년 안에 될 것 같은데. 생명 연장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알약 하나를 먹으면 막 1년 동안 더 살고 뭐 아니면 뭐 암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나온다면 그 기업은 무조건 시총 1위죠. 왜? 아니 뭐 비만약 만들었는데도 뭐 그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만들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럼 제약바이오가 많이 유리하냐? 저는 국내적으로 많이 유리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내 산업의 제약바이오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이 있냐 해서 반도체가 경쟁력이 있죠. 왜?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에 뭐 비교가 되고 싸움이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압도적으로 막 세계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미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강연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뭐 어떤 기업에서 자금과 맨파워? 이게 이제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뭐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뭐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듯이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의 맨파워는 어떤 수준이냐 했을 때 저는 압도적으로 좋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그런 연구하는 분들이 다 의대 나오고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대 나와서 좋은 연구하고 뭐 약대 나와서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시 못하는 게 제가 뭐 김 작가님하고도 나이가 제가 조금 더 많지만 조금 더 많은 거 맞나? 많아요. 그 조금 더 많잖아요. 그냥 많아요. 조금 더 많습니다. 띠동갑 정도. 근데 이제 김 작가님이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모르지만 조금 차이가 났어. 저 다닐 때 진짜 그랬어요. 저희 선배, 저희 때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공대가 좀 핫했죠. 네, 전교 1등, 전교 2등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과를 보면 서울대 전자공학과 그리고 서울대 전기과 그리고 물리학과 뭐 이런 쪽이었어요. 진짜로 1등 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뭐 한 4, 5등 이런 데서 이제 뭐 아버지가 의사거나 하면 의학과가 끼어 있었던 거지 공대가 더 있었거든요. 그 커튼의 높은 순에. 그래서 저는 그 맨파워가 지금의 삼성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 지금의 뭐 그때 조선공학과도 굉장히 커튼이 높아진 거. 지금의 조선산업, 화학공학과도 그때 전국 수석이 아마 화학공학과에 간 적이 있거든요. 화학기업.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화학기업들, 철강기업들, 조선주들 또는 자동차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공대 출신들이 만들어낸 기업들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이 산업 역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최근 뭐 한 10년 이상? 10년 더 된 것 같은데? 한 10년, 15년은 그냥 전교 1등부터 쭉 의대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이 한 30, 40, 50 될 때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저는 더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도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신약 개발이 있을 거고 의료기기 파트가 있고 의료 AI 파트가 있고 또는 비만 치료제 파트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완벽한 신약 개발, 뭐 암정복 신약 개발 쪽보다 그건 우리나라가 좀 딸릴 수 있는데 의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피부 미용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맨파워 집단인 의대에서도 성형외과, 피부과 지망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버는 분야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써보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 보면 피부과에서 자체 좀 큰 피부과 의원들은 자체 뭐 그런 화장품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 피부 의료 이쪽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시킨 리프팅 기기를 만드는 클래시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 또는 리트오의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은 시총이 몇 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천억에서 출발해서 막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피부 관리
또 어떤 그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되면 3천억이 됐어? 근데 얘도 제품이 잘 팔리면 3조가 될까?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요 두 가지 글로벌 기업으로도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경쟁력은 맨파워가 앞으로 계속 실릴 것이다, 힘이. 그래서 그 와중에 좀 더 세부적인 파트를 본다면 저는 피부 의료기기 쪽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기 수소차요? 네, 일단은 뭉뚱그려서 뭐 자동차 또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2023년 여름 정점까지 한 2022년부터 2023년 여름까지 한 1년 정도는 제가 당연히 그때는 한 번에 늘 2차전지, 2차전지를 넣었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날아갈 때. 근데 이제 2013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밀리면서 추세가 완전 이탈되니까 더 이상 2차전지를 넣을 필요는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한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장이 워낙 좋아지니까 2차전지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기수소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었고요. 여기에도 이제 파트들이 있어요. 이 전기수소차 쪽도 파트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전기 쪽이 있고 수소 쪽이 있고 근데 이제 수소 쪽보다는 전기 쪽이 좀 더 좋은 종목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난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완제품, 2차전지 완제품 또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위주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고성능화, 고집약화가 필요한 쪽이 자동차도 그렇지만 로봇의 핵심 심장에 들어가는 전지라고 해요. 그래서 로봇에도 전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뭐 ESS를 넘어서 로봇의 심장에 들어가는 전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은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좀 비슷하네요. 네, 저는 이제 뭐 성장률을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어찌 보면 연료의 미래화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냐, 수소냐.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를 넣느냐, 2차 전지에 전고체 배터리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연료의 미래화예요. 근데 이제 연료의 미래화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은 주행의 미래화죠. 주행의 미래화. 사실 전기로 가나 휘발유로 가나 우리 운전자는 큰 차이 없습니다.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기라서 뭐 전기료가 싸서 이 이유도 있지만 테슬라를 타고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대다수는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테슬라가 꽤 팔릴 만큼 팔렸고 또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연료의 미래화의 비중보다는 주행의 미래화에 훨씬 비중을 둬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역시 글로벌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택시는 아직 한참 늦었습니다. 미국, 중국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의 시대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아도 돼? 뭐 잘 수도 있어? 무조건 차 바꿀 것 같은데 너무나 차 바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바꿀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산업이 아직 안 팔린 제품이 팔리면은 주가가 10배, 10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98년, 99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그때도 코스닥이 있었는데 거래소에서 SK텔레콤이었고요. 코스닥에서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기술은 없어졌지만 거래소에서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는 모두가 핸드폰이 없었는데 모두가 핸드폰이 있는 시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모토로라다 뭐다 핸드폰 종류가 많았으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많이 팔아서 올랐다기보단 SK텔레콤이 훨씬 많이 오른 이유는 모두가 통신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SK텔레콤 하면 한국이동통신을 떠올리지 못하겠지만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많이 가입을 시킬 때예요. 아시죠? 요즘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3사가.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이었고 KT는 한국통신이에요. 원래 KT는 이동통신을 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유선전화 아무도 안 하고 KT도 이제 이렇게 이동통신으로 넘어온 것일 뿐이고 원래 이동통신은 SK텔레콤만 했던 거예요. 한국이동통신. 그러니까 주가가 막 30배, 50배씩 올랐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 그때만 해도 해외 전화라면 유학 간 아들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정윤이니 끊어! 이러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목소리만 확인하고 끊을 시대. 찰칵이 넘어가면, 그 당시 막 한 달 월급이 몇 분의 1이 막 올라가는. 그래서 해외 전화가 너무 비싸도 해외 전화를 못 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에서 다이얼 패드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해외 전화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럼 전 국민이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100배, 200배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자율주행하고 로봇, 피지컬 AI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아무도 안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테슬라는 갖고 있지만 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그냥 운전하는 분들이 더 많고 여러분들 집에 로봇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피지컬 AI의 핵심인 자율주행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의대 맨파워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를 대듯이 자율주행 우리나라에 굉장히 적합한 네. 성장 산업이 될 수가 있죠.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전장 산업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 지금 기업명은 모자이크로 처리 나가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과 뭐 종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이종윤 세무사님 멤버십을 확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네. 작년에 연간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상승률 3위에 로보티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로보티즈를 사실 저는 성장 산업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로봇에 별로 관심 사람들이 없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좀 이렇게 주목을 했었고요. 근데 그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7%를 갖고 있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10배 오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관심 가져야 될 건 그러면 또 어떤 회사가 7% 갖고 있지? LG전자가 로보티즈 7% 갖고 있네? 그럼 로보티즈에 관심을 가져야 되네? 이런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자율주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차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저는 좀 좋게 보이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AI입니다. 피지컬 AI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부터 지금 사실 피지컬 AI는 이제 시작이라면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그래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꽃을 피우고 있고 의료 AI 쪽으로도 가고 이 수많은 곳에 AI가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AI 관련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결국은 저는 이 AI가 앞으로 계속 흐름이 우리가 어떻게 AI를 알게 됐죠? 알파고 처음에 바둑을 잘 둬 AI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챗GPT 생성형 AI.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젠슨왕이 뭐 하도 강조를 하니까 피지컬 AI. 그럼 이것들이 끝이냐 아니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I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한테 돈을 벌게 한 매매 기법을 3개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오버슈팅을 그 상승폭을 먹고 싶어하는 신고가 매매 기법.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들이 공통점을 찾아서 이 업종이 좋네? 이 업종이 아직 안 오른 건 뭐지? 여기 상승률 매매 기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짝짓기 매매 기법인데요. 짝짓기 매매 기법은 뭐냐면, 얘랑 이렇게 짝을 줘갖고, 얘가 오르면 얘가 오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짝짓기 매매 기법은 같은 테마주. 뭐 삼성전자가 오르면 SK하이닉스도 올라야 돼. 뭐 HD 현대중공업이 오르면 한화오션도 올라야 돼. 이게 짝짓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분 관련 짝짓기 매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 그럼 올라가겠네. 이런 게 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현대차의 지분이 있어. 자율주행 기업인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AI 기업인데 LG전자가 7.96%를 갖고 있다고 지분 취득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AI 기업인데 LG전자가 갖고 있어? 이건 진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AI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회사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저는 뭐 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AI를 갖고 있다면 주목할 만하다. 왜? 저보다는 AI 기술력 있는 회사를 잘 볼 테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으니까 그 3천억짜리가
10조 가깝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LG전자가 왜 선택했지? 제가 평가하는 기술력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네. 방법으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시총이 사실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좀 큰 채널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때는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멤버십에서만 오픈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로봇이 나오네요. 네. 피지컬 AI에서 젠슨왕이 특히나 강조를 했고, 깐부치킨에서 정의선 회장하고 치맥을 먹으면서, 너 로봇 어쩌고 막 하면서, 그리고 또 CES에서 젠슨왕이 기조연설 때부터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보란듯이, 정말 보란듯이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오늘인가 어제도 기사 나왔던데, 아틀라스 옆구르기인가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옆돌리기인가?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원래 산업용 로봇인데, 원래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산업용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고, 그냥 이런 관절만 있는, 팔만 있는 로봇들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집어갖고 끼고 돌리고. 근데 아틀라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사람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모든 관절이 다 움직이고 사람처럼. 그래서 실제 CES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모든 로봇 평가단들이 압도적 1등으로 지지한 게 아틀라스였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로봇 시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 왜? 아틀라스를 누가 만들었죠? 현대차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만 맞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네. 미국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M&A를 한 거죠. 마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M&A 하듯이 현대차 그룹에서 지분을 이렇게 다 갈아갖고 넣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정의돈 회장, 현대글로비스 이런 식으로 뭐 20%씩 갈아갖고 넣거든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조한 아틀라스가 혁신적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맞고 젠슨왕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젠슨왕과 정의선 회장의 만남들. 근데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이런 모든 키워드를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 한 5종목 하면 저는 한 종목은 로봇 관련 주식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인수 당시보다 지금 수십 배 뛰었다는 실제 분석이 있던데 나스닥 상장 가능성 그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있겠죠. 너무나. 네. 너무나 있어요. 너무나. 무슨 뜻이냐면 저런 거죠. 스페이스 X가 비상장이잖아요. 네. 스페이스 상장 이야기 나오니까 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스페이스 X가 상장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된다고 얘기하면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아마도 현대글로비스나 뭐 이런 정도가 부각을 받을 것이고요. 또는 현대차 그룹과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과거 공급 계약들이 있었던 레퍼런스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마 저처럼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샅샅이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야기 나오면 현대차 그룹에서 지분 관련주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과거 연관이 있는 기업들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관심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전까지는 이제 현대차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상장을 해버리면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현대차 주가에 좀 상장은 이후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일리가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에 대한 네. 득과실 같은 거죠. 득과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굉장히 사례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네이버만 상장되어 있지 뭐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웹툰, 네이버 어쩌고 우리나라 네이버만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뭐 카카오 어쩌고 해서 5개가 상장돼 있거든요. 4-5개 정도.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서 맞는 말씀이긴 해요. 자회사가 상장이 될수록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게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 실제 사업하는 회사들이 거의 다 상장이 된 얘기인데 이거는 현대차 는 실체가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에서 자회사가 상장이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우주항공이네요. 네, 이제 뭐 김 작가님 이게 채널에 왔을 때 뭐 그런 말씀 몇 달 전까지도 자주 물어보셨는데요. 조방원은 어떤가요? 조방원은 어떤가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꼭 드렸어요. 저는 조방원 중에는
뭐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진짜로. 조방원 중에는 방이 가장 그래도 오래 살아남는다면 방이다. 왜? 배는 트럼프랑 좀 이런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조선은 올라간 이유가 있고, 원자력도 사실은 이 에너지 원천 중에 지금 AI 때문에 원자력이 다시 부각이 되긴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뭐 원자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방산주는 어떤 논리를 폈었냐면, 방산은 지금 정말 운이 좋았다, 이 업종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중동에서 툭 하면 뭐 총소리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트럼프는 막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방위비 막 높이는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되게 호재가 계속 나왔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호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주항공 시대였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래서 방산주라고 안 하고 저는 원래 우주항공주라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페이스X가 아주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스페이스X 상장력이 나왔을 때 세아베스틸 지주를 비롯한 이렇게 연관 기업들이 있어요. 미래에셋 벤처. 근데 실제로는 또 미래에셋 증권이래. 그럼 미래에셋 증권. 거기다가 이제 뭐 철강 어쩌고 세아베스틸 지주. 요런 직접 관련된 애들이 한 3-4개가 있었거든요. 얘네가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갔던 건 이 우주항공 부품주들이었어요. 인공위성 관련주들, 우주항공 부품주들. 기억해보면 HVM이나 네. 뭐 인텔리안테크나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세트레간이나 이런 애들이 또 따당땅 치고 올라갔죠. 거의 뭐 2배, 3배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시대가 열렸다. 열렸고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에서 맨파워 때문이라면 우주항공은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거죠. 왜?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분단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자주국방이니까 우리가 총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탱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총 만드는 회사, 탱크 만드는 회사. 그것들이 지금 방산회사가 된 거잖아요. 미사일 만드는 회사. 그게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 아닙니까? 현대로템. 그런데 이제는 남북 분단 현실 때문에 방산주가 발전을 했었는데 네. 우주로 간대. 근데 이런 기술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듯이 우주항공의 부품을 만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주항공을 우리나라에서 꽤나 적합한 분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엔터네요. 이 엔터는 사실 엔터, 뭐 음식료 아니면 뭐 유통 이런 걸 더 포괄하는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유통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이런 유통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또는 며칠 전에는 뭐 파라다이스, 요런 그 카지노주도 올리고 요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설 연휴도 있고 이제 좀 외국인들이 올 시즌이잖아요. 이제 날 따뜻한 3월이나 뭐 설 연휴나 그랬을 때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이유는 중국, 일본을 못 가니까. 그럼 일본과 한국이 중국의 관광지로서 대체제냐? 너무나 대체제죠. 그렇죠. 너무나 대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중국은 절대 못 가 그러면 나 중국 못 가면 미국 갈래. 말이 되나요? 중국은 2박 3일 가고 뭐 한 100만 원이면 가는 데인데 미국은 뭐 일주일 가야 되고 1000만 원 갖고 가야 되는데 비교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을 못 가게 하는 그 중국 인구가 몇 명인가요? 근데 일본을 못 가게 하는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행 산업, 카지노 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의 K 산업들이 올해 좀 더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그 중국과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 엔터에서 하이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BTS 갖고 뭐 중국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보이그룹이 아니지만 아까는 업종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소비 산업들이 네. 올해 이제 부각받는 이유, 오늘 뭐 그런 유통주들이 부각받는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엔터에서 하이브 대형주니까 뭐 이렇게 뭐 하이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어떤 스케줄 매매를 할 때 거의 한 달 전부터 움직이거든요.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그럼 이제 하이브는 어떤 스케줄이 있냐? 정확히 3월 20일로 딱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설 빼고 모아보면 하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네. 또 보통 스케줄 매매 한 달 전부터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뭐가 한 달 남았냐? BTS의 정규 5집. 근데 이름이 아리랑이야. 눈물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가하고 아리랑 영화에서 나오면 눈물 나잖아요. 이 콘서트 시작을 광화문에서 하죠. 그렇죠. 그것도 이슈가 되게 컸어요. 광화문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수가 이렇게 모인 적은 있지만 한 가수가 광화문에서
행사를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해주나 마나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왜? 이게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출발을 광화문에서 하고 정규 5집이 3월 20일 날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글로벌 투어가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은 뭐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이 뭐 어떻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모든 나라를 돌 때 세계적으로 그 각각의 나라에서 굉장히 큰 환영 인파 또는 해외 토픽의 이슈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아마 선반영이 좀 된다면 엔터 업종의 대장주인 하이브가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주식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 업종의 대장주를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이 초보야? 그럼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요런 정도 10조 이상짜리? 아니면은 자동차는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 뭐 이런 식으로 시총 높은 거 사는 게 좋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이브는 어찌 보면 엔터에서는 시총 1등이니까. 우리나라 엔터가 더 확산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브 사셔도 되고. 네. 또는 뭐 3월 20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시가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개되었지. 아까 오픈되지 않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이준석 매사님 멤버십 확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에 잘 모르면 대형주 사도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셔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만 소외됐다는 포모 느끼는 개인분들이 많은데 소외된 중소형주의 순환매 장세는 언제쯤 오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여전히 주도주는 대형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순환매는 반드시 온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4월이. 2280이었거든요. 그러면 2280에서 2배가 오르면 4560이에요. 4560에서 2배가 또 오르면 4560이니까 한 6800 되겠네요. 6800이면 3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3배? 그러니까 2000이 60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2200이 6600이 되니까. 그럼 6600까지 올해 갈 수 있냐, 3배가 갈 수 있냐 해서 뭐 갈 수야 있겠죠.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저는 한 10%나 볼까? 저는 그 정도만 보고요. 그 이유는 저는 주식을 진짜 오래 했었는데요. 뭐 30년 넘었으니까. 지금 같은 광풍이 없었냐? 있었어요. 과거에 바이코리아 열풍 있었거든요. 현대증권에서 바이코리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 국민 샀어요. 막 정치인들 다 사고. 금방 했다 우리나라 증시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현대증권은 끝났으니까 뭐 아직 진행되어 있는 증권사 중에 모 증권에서 중국으로 가자 중국 펀드를 그렇게 팔았어요. 금방 끝나고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휩쓸림, 뭐 지금 지수가 10,000포인트가 저는 그런 건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5,500은 눈앞에 있잖아요. 5,500 갔어? 6,000도 갈까? 6,000 가면 6,500도 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무슨 5,500에서 10,000포인트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솔직히. 아니, 뭐 2,500에서 5,000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왜 5,000에서 10,000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인데 3,000 얘기를 해. 그런 목표 지수는 없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런 목표 지수는 없어. 1,000이면 1,500 가고 1,500 가서 또 2,000 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그렇게 속도감이 지금 그 정도의 속도로 계속 오른다면 만을 가죠. 무슨 말이냐면 작년 4월부터 지금 2,200에서 4,500, 5,000 왔으니까 이 똑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만을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나라 10만 포인트 가야 되고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 100억씩 다 벌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수 관련 대형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우주항공에서 사실 이번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만 가는 장세라면 스페이스X 나오고 우주항공 얘기 나올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A넥스온이 가장 많이 올랐어야 돼. 근데 안 그랬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쪽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게 보세요. 요거 비교하면 정확하니까. 올해 1월까지 오르다가 지금 여기 좀 이렇게 됐죠? 그럼 뭐 한 작년 9월 중순에 11만 원, 1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만 원이니까 작년 9월 중순 가격이에요. 그죠?
작년 9월 중순 가격이고 고점 좀 찍었어도 밀렸으니까 작년 9월 중순 가격이면 10, 11, 12일 이 대장주가 30배 오른 대장주가 5개월 동안 주가가 못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트레가이가 얼마나 재밌냐면 세트레가이는 자회사예요. 자회사. 하나에어로스의 자회사. 보세요. 정확히 작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9월 고점 찍었잖아요. 그때까지에는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모회사가 40배가 올랐는데 얘는 못 올랐다고요. 근데 딱 스페이스X 나올 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4배를 한 달 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를 순환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로봇 관련주가 잘 오르니까 다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1년 동안 얼마 올랐냐면 작년 1년 동안 189%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예요. 189%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티즈는 작년 1년 동안 1000%가 올랐어요. 10배고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시총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한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마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못 가는데 자회사가 한 달 만에 4배 가듯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제약바이오주에서도 신고가 빵빵 쳤던 알테오젠이나 이런 애들 10조 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5천억짜리 1조짜리 이런 애들 이렇게 좀 시총을 조금씩 낮추는 것도 지수의 부담감과 비례하게 지수가 부담을 가질수록 시총 낮은 애들이 좀 더 강해지니까 저는 중소형주 순환매를 노리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오래 보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순환매를 이제 잘 노리면 좋겠지만 이게 개인분들은 세무사님처럼 실력이 없으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코스닥 뭐 3천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펼치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코스닥이 그걸로 3천을 가냐 안 가냐는 이제 뒷단인 거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코스닥에서 종목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 코스닥 지수 ETF를 사자는 의견은 굉장히 좀 많이 있던데 그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개별 종목을 찾는 게 더 정답이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닥 지수 사는 거 지금 시점에 작년 코스닥 상승률을 보면 작년에는 36%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글로벌하게는 평균가보다 좀 더 많이 오른 거지만 거래소보다는 반밖에 못 오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올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20% 정도면 거래소와 비슷하게 오르고 있죠. 네. 거래소 25%, 코스닥 20%. 네. 그럼 과연 그 이유는 뭘까 해서 정부의 정책이 저는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마치 작년에 거래소가 코스피보다 강했던 이유가 거래소에만 있는 금융주 지주회사가 강했다. 근데 그 금융주 지주사가 올라갔던 이유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면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면 올해 뭐 거래소 5천 투기가 이제 뭐 코스닥 3천 투기로 바뀌고 뭐 이런 정말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입법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안과 같은 코스닥 뭐 활성화 개정안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면 작년에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듯이 올해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저한테 종목 투자 안 하고 ETF만 할 건데 코스피 200 ETF와 코스닥 ETF 둘 중에 하나를 뭐를 살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못 오른 종목에 대한 못 오른 산업에 대한 순환매와 같은 논리로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못 올랐으니까 코스닥 ETF에 한 표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ETF를 사냐 마냐에서 이제 코스닥 ETF를 사냐 마냐 둘 중에서는 사는 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자산도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과 비트코인도 있고 금은도 굉장히 요즘 뜨겁고요. 다른 부동산은 있지만 뭐 부동산은 요즘에는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자산에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주식시장이 가진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뭐라고 보시고 올해 이제 전반적인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주식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종목을 잘 찾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끝도 없는 거고. 일단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게 맞죠.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아요. 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사는 거 어떨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지금 받고 거의 한 1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또 이제 은 가격 또 은섬을 보면 아주 기가 찹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급등하다가 팍 박살이 났거든요. 100인 100만 원이네. 그래서 뭐 박살난 은 선물은 어때요? 아니면 뭐 못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때요?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불을 읽었던 자산 시장에서 불을 읽었던 두 부류는 확실히 뭐 주식하고 부동산. 과거에는 거의 90%가 그렇죠. 부동산이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주식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큰 부를 이루려면 부동산과 주식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는 큰 부자는 아닌데 작은 부자니까 좀 더 분산을 해야 돼? 근데 그 분산에서 사실은 분산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5억을 하는데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까지는 괜찮아. 뭐 또 아는 10억을 하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어디 빌라나 오피스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3억을 하는데 한국 주식 한 1억 하고 난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거 다른 걸 할까요?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정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중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고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경제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경제학은 무엇을 해답을 찾는 학문이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냐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면서 우리들 개인들이 일상생활 또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부족한 거 두 개만 꼽으라면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과 돈.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도 잘 못하면서 부동산도 못하면서 다른 거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남들이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었다면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더욱더 돈의 희소성.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아주 크지 않고 시간이 아주 하루에 뭐 재테크 공부를 내가 10시간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저는 뭐 한국 주식시장 나가서 미국 주식시장 정도면은 충분하지.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투자 대상 자산에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공부 계속 하셔야죠,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년의 주식 투자 노하우로 과거에 이랬고 요즘에 이렇고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요 이런 것처럼 부동산 요즘에 많은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제재 많았던 좀 많아요. 근데 눈 뜨고 일어나고 한숨 쉬고 나면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재가 있는 부동산도 더욱 공부할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주식에 좀 집중하고 또는 나 미국 주식까지 오케이. 그 정도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오늘 세무사님이 이제 올해 유망 섹터로 언급해 주신 8개 섹터는 반도체랑 AI랑 로봇이랑 바이오랑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 우주항공과 엔터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이 2월이니까요. 매달 한 번씩 오고 계시니까 2, 3월만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5천만 원이 있는 분이라면 이 8개에서 어디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8개 5천만 원을 다 나누진 않으실 것 같고 여기서도 좀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소부장.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쉬는 장세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쉬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좀 끌고 가는 강소 종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하나랑요. 저는 올해 이제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렇게 세 개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스케줄 매매상 스페이스X 상장이 굉장히 큰 재료죠. 상장 안 됐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주항공 쪽 하나, 우주항공 하나, 반도체 하나. 그리고 만약 하나를 더 넣는다면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가 있는 그리고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로봇 이렇게 세 개를 꼽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항공. 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무사님의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장이 가열되었다는 우려와 포모 현상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리스크 관리 원칙과 그리고 2월의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심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내가 공포를 안 느낀다면 탐욕스럽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5,500에서 예를 들어 6,000 얘기 나오면 좋아. 6,000 가고 나서 7,000 얘기가 나오든지. 근데 지수 코스닥도 사실 1,000에서 2,000 얘기 나왔으면 몰라. 3,000 얘기 나오고. 그거 확실히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은 탐욕을 좀 줄이는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시장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초보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언제나 이런 상승장에 달리는 말이 올라탔을 때 그때는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돈 벌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2배는 벌었어야 돼. 못 벌었으면 못한 거고요. 지수가 2배 올랐는데. 그잖아요. 지수가 2,500에서 5,000 왔는데.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 중에 내가 주식에 이렇게 일가견이 있었어? 재능이 있었어? 회사 그만둘까? 왜냐면은 1억으로 1억 벌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회사에선 1억을 못 보니까 전업투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저는 극구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강세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업투자를 물어봤고 그 수많은 분들이
나중에 쌍코피를 터졌죠. 왜냐하면 회사 다니는 월급도 못 받고 조식도 하락 장세를 맞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이 좋아서 2배가 난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서 2배가 난 게 아니니까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탐욕을 억제하고 그 대신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버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돈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벌어야지 이제 곧 맞이하는 설 연휴 때도 세뱃돈도 많이 줄 수도 있고 곧 새해 설날인데 인사 한번 하고 가신다면요? 네. 뭐 어쨌든 올해 병원년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병원년은 붉은 말이라서 제가 올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뭐 오늘 자켓도 약간 붉은색이지만 주식을 너무 오래 해갖고 그냥 빨간색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가 붉은 말이 또 제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 남성적인 이미지로 막 달려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시고요. 저도 이렇게 김작가 TV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이 달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오늘처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한 이제 멤버십도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6개월 과정이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한 만큼 또 당연히 저희 멤버십에 계신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종목픽 세무사님이 가면 갈수록 잘 맞으셔가지고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이제 하루에 1,700원, 한 달에 한 5만 원짜리 이제 기본 과정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과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주식 투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잖아요. 2,500에서 5,000 올 때보다 지금이 더 고난이도의 단계 아닌가요, 세무사님?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2,500에서 5,000은 2배가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수익 내기 쉬웠는데 5,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간다면 똑같은 속도지만 똑같은 속도로 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제는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지금이 작년보다 훨씬 더 지수는 좋아졌지만 그만큼 고난이도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멤버십을 또 준비했고요. 이 과정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시장의 흐름을 장악하는 리포트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6개 유망 종목 추천인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월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매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죠. PDF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16종목을 뽑았구나. 공부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았냐면 16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10% 이상 오르면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거의 매일 했습니다. 방송 매일. 그만큼 이제 종목이 많이 적중해서 스팟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서 언급된 KNR 시스템 같은 경우 60%, 뭐 페스카로 45%, 리브스메드 37%, 뭐 비츠로 넥스트 55%, SOS를 30%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가정을 한 달에 한 5만 원 가정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세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달에 이제 16개 종목이 아니라 매일 나는 한 개의 종목을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프리미엄 클래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클래스 같은 경우도 매일 저녁, 내일 장을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편입 편출 기준과 절차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일반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16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매일 한 종목씩이죠. 그래서 공부를 2가지를 하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그 다음 8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켰을 때 어떤 종목을 편출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공부,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운영 공부 이렇게 2가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HV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43%, 현대오토앱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SB비테크 32%, 링크솔루션 70%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멤버십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 이정윤 세무사님의 기본 프리미엄 클래스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만나뵐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